오늘 마지막 주제는 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정과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의 제정 방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최근의 화두가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 암호화폐다, 가상자산이다 등등의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발표의 내용은 이제 좀 폭넓은 개념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유용하고 또 우리나라 법률상에 아직 좀 준비가 소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 내용까지 좀 제안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준비하신 발표자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홍기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토론을 해주실 이화여대 김정현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마 좀 실무적인 얘기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나무의 황순호 대외협력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지막 주제이고 이제 이어서 또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가급적 시간 내에 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이 주제에 대한 발표는 먼저 발표자분께서 화면을 띄워놓고 좀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잠시 저와 토론자분은 좀 밑에 내려가서 함께 발표를 들으도록 하고, 발표가 끝나는 대로 다시 단상에 자리를 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발표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잠시만. 예.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해주세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 날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상 짧게 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내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EU 암호자산 규정,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을 어떻게 제정할지가 내용인데요.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로 핵심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이 발표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쪽 어떤 기술이나 시장을 이해를 하자면 모든 금융법이 비슷하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금융 규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이 개념 정의거든요. 금융 상품이 무엇이냐, 증권이 무엇이냐, 이런 개념 정의 다음에 그에 관한 시장 규제가 나아가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분산장부 기술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드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이 암호자산, 또 다른 말로는 디지털 자산, 또 다른 말로는 가상자산이라는 말입니다. 각국이 개념 정의하는 게 다르지만 이 개념 정의의 어떤 넓이나 수준에 따라서 이 법률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큰이냐 코인이냐 이런 개념도 좀 아셔야 합니다. 근데 토큰이냐 코인이냐의 개념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분산장부 기술이 무엇이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런 개념이 정의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금융법, 조금 전에도 보험 규제 말씀하셨고, 의료도 일종의 규제고, 이 리갈 마켓도 일종의 규제거든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은 이게 규제가 없던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현실에 와 있는 거죠. 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사적 자치, 계약 자유, 그리고 어떻게 한번 그 시장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해서 사실 규제가 많이 없었고, 어느 정도 분쟁이 됐을 때에는 기존의 법령들, 이 디지털 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됐으면 지급결제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고, 이 디지털 자산이 투자형으로 사용됐으면 투자 상품은 결국 증권이나 금융상품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이 디지털 자산이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가상자산처럼, 파생상품처럼 거래됐으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상품거래법이나 파생상품 관련법을 적용하고, 또 사기적인 수단으로 사용됐으면 형법을 적용해서 감옥에 가고, 뭐 이걸 이용해서 세금을 수익이 발생했으면은 이게 세법을 적용하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지금까지 적용해 왔는데요. 이제는 이게 어떤 개별적인 법령의 어떤 준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테라 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맡은 발표는 EU에서 이거 암호자산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발표문을 제가 따로 PPT는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발표문의 밑줄 친 부분을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문 섹션은 크게 한 5섹션 정도인데요. 먼저 섹션 2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규제가 왜 필요하냐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섹션에서는 EU의 경우에 암호자산 규정을 만들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 4번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은 어떤 방향으로 제정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체계를 차용했는데요. 이게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 금융상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EU의 경우에 2020년도에 디지털 금융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EU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주로 미국하고 일본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EU가 일종의 연방국과 비슷한 형태로 되고, 이 각 나라 간에 한 27개 정도, 3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이 수십 년, 10년 넘게 걸쳐가지고 나온 규정들이 보면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제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입김이 세기는 세겠지만, 그래도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규정이 통과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EU의 규제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저는 잘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한번 받았습니다.
먼저 여기 섹션 2에서는요, 디지털 자산 거래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들도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만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게 생소한 것이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증권이면은 증권시장의 특징이 있고, 보험이면 보험시장 특징이 있고, 이게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그 여신 은행 산업이면 은행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증권, 예금, 보험, 디지털 자산 이렇게 병렬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자산이나 분산 장부는 기술이지 그게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법, 보험법, 은행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하고 달리 디지털 자산법 하면은 이렇게 병렬적으로 네 번째 카테고리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디지털 자산이 보험 상품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발표한 것처럼 헬스케어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한마디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한 것이고, 세법이나 증권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규제를 할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기존의 법령들을 준용하자 이런 것이 주류였는데, 이번에 뭐 여러 사태 이후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다로 어떤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장기적으로는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도 독자적인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내용이 이 디지털 자산법 제정 시에 기존과 같은 분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뮤직하우 사건처럼 같은 증권의 개념을 적용할 때에도 그 어떤 입장에 따라서 법령의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 디지털 자산은 이게 한 단계 더 있어요. 기존의 어떤 금융상품의 개념에 더해서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 하나가 더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기존 체계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너무 이렇게 경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과거와 같이 기관별 규제 체계나 어떤 그 형식적인 판단으로 이 시장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능으로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명칭이 무엇이든지 누가 은행이 하든지 보험회사가 하든지 뭐 일반 기업이 하든지 그것이 금융상품으로 기능을 한다면은 금융상품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보험으로 규제를 한다면은 보험상품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별 규제 체계인데요. 이것은 큰 틀의 금융시장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이게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 자산으로 기능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이 투자 상품으로도 기능하고 보험으로 기능하고 뭐 주로 이 기술이 돈 벌 수 있는 금융으로 와서 그런 것이지, 법률에 있어서 변호사 찾는 데서도 기능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능할 수 있으니까 기능별 규제 체계를 디지털 자산법에서도 준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바탕하에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EU 규제 체계인데요. 그 EU
이 암호자산 규제 체계, 즉 미카라고 합니다. 모두 9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인 금융법하고 비슷하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은 그 적용 주요 개념, 그 증권법에서 증권의 개념, 파생상품의 개념, 발행과 사모, 모집 매출의 개념, 이런 것들을 썼고요. 2장은 암호자산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장부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나왔고 2장에서는 암호자산, 가상자산, 이게 같은 측면인데 어떤 나라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나라는 버추얼 에셋이라고 부르고 어떤 국가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게 같은 건데 어떤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암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암호자산,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디지털 자산, 재산은 아닌데 가상적인 무엇이 아니냐라고 보면은 가상자산, 이렇게 보는데 이 이유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불렀고요. 제가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은 자산 기반 토큰, 전자화폐 토큰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2장은 암호자산이고 3장은 암호자산 중에서도 자산에 기반한 암호자산이고 암호자산 중에서도 전자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암호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보시면은 보통은 이 토큰을 투자형 토큰, 괄호치고 자산형 토큰, 그리고 그 지급 수단으로서의 토큰,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벌써 증권법이 있고 기존에 보험법이 있어가지고 투자형 토큰이면 사실은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법에서 투자형 토큰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형 토큰은 증권법에서 증권에 해당하는 그 투자형 토큰이 증권의 개념에 해당한다면 증권법을 적용해야지 투자형 토큰의 개념을 따로 적용해가지고 투자형 토큰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하겠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계는, 제가 생각하는 체계는 암호자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암호자산 중에서 투자형 토큰이나 그리고 기존의 전자금융법에 해당하는 것은 그쪽 법령이 잘 돼 있으니까 적용을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법은 투자형 토큰이 아닌 암호자산, 지불형 토큰이 아닌 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카 규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관심 있으시면은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1번을 보시면 그 미카의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증권형 투자형 토큰이나 지불형 토큰은 그 해당 법령을 적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금융투자상품이고 내용이 증권이고 파생상품이면 우리 자본시장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하면 되고 내용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이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자산, 즉 디지털 자산은 왼쪽의 그림으로 가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 암호자산의 개념 정의가 있고 그 밑에서 자산 기반 토큰, 전자화폐 토큰으로 구분하는데 왜 자산 기반 토큰으로 구분하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자산 기반 토큰이 일반 토큰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발행할 때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따로 구분해서 규제를 높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형 토큰인데요.
반면에 리브라 같은 경우, 디엔 같은 경우는 달러에 기반한 자산 기반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제대로 발행했으면 제가 봐서는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게 기술이 없어서 리브라가 못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막은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토큰이 어떤 이 기술이 그 어떤 신뢰성하고 결합되면은 그 영향력이 막대한 거는 대단한데요. 반면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말로는 달러에 기반했다고 하지만은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그쪽 시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속상하시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일종의 옛날에 뭐 봉이 김전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제가 뭐 법조계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똑같은 토큰이라고 하더라도 리브라 같은 토큰은 완전 상황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토큰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암호자산 이후 규제 체제는 제가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럼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법은 어떻게 제정해야 할까? 요거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결론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개념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분산장부 기술이 첫 번째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카는 분산장부 기술을 암호화된 정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암호화된 정보의 분산 기록, 이 개념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상에 저장되는 것이죠. 국민은행의 중앙 집중형 그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 네트워크에 저장되는 것이고 네트워크에 저장된 파일들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중앙통제기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분산장부, 분산기록 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카는 암호화된 정보에 한정하고 있으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디지털 자산이 반드시 암호화된 정보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카의 분산장부 기술은 좀 개념이 좁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암호화된 정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분산장부 기술의 본질적인 요소는 이 네 가지다. 첫째는 분산 네트워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공유하거나 이전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국민은행이 중간에서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바로 친구한테 돈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간에서 중앙집중기관들이 다 이렇게 장부를 통해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은 그 중간의 어떤 집중기관 없이 P2P로 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이자면은 그건 투자 상품이 되는 것이고 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이 보험이면 보험 상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동시에 움직여야 하니까 동기화된 기술이다라는 측면, 이 네 가지로 분산장부 기술을 적용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헷갈릴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산장부 기술이 정보를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전하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하면 이 자산은, 디지털 자산은 분산장부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이죠. 파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물 같은 경우는 볼펜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유가증권은 최소한 밖에 있는 어떤 자산들을 증권화 시켜가지고 거래하는 것이고 그게 종이로 유통되든 아니면 전자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든 이렇게 밖에 있는 자산을 화체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현물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처음부터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분산 장부 기술이 분산 네트워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이라면 디지털 자산은 분산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정보가 재산이면은 재산권입니다. 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2MB 파일이죠. 암호 자산이죠. 근데 과거에 사실 컴퓨터에 2MB 파일은 큰 가치가 없었죠. 하지만 물론 그 파일에 저장되는 정보에 따라서는 다 의미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그 파일에 뭐를 저장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시간상 넘어가고요. 이 토큰의 분류인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유틸리티 토큰, 증권 토큰, 지불형 토큰 세 가지로 구분했고 이게 스위스 같은 나라나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런 구분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적용 법령 관련해서는 그 토큰의 내용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내용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이나 기존 금융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별 규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디지털의 형태로 나타나든 오프라인의 형태로 나타나든 종이의 형태로 나타나든 금융투자 상품이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 상품이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디지털 파일에 기록된 내용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에 기록된 내용이든 규제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뮤직하우 같은 것도 뮤직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법령이 있으면 기존 법령을 당연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전자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게 실제 사건에서는 이게 수시로 변화하고 시장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만 없거든요. 따라서 감독 당국이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좀 손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단일 감독 체계라서 제가 봐서는 단일 감독 체계라서 어딜 가도 감독 당국 관할이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감독 기관이 여러 개니까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면 강력한 규제 기관을 가졌으니까 이게 뜨거운 감자 같은 거니까 괜히 내 거다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좀 전에 보시면은 그 보건복지부나 금융위원회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게 서로 겹치는 면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누가 내 거라고 할 데가 없었어요. 감독당국만 금융기관만 이걸 규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실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저는 어쨌든 좀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자산 발행인데요. 이게 증권이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태어나야지 법적 인격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증권도 발행돼야지 거래가 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음수표도 교부 계약이 돼야지 그때부터 지급 청구권을 가지거든요. 디지털 자산도 발행돼야지 그때부터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증권법이나 금융법에서는 삼성전자가 보통주 100만 주를 발행한다. 뭐 미래에셋이 파생결합증권 뭐 발행한다. 이럴 때에는 누가 발행하고 무엇을 발행하고 증권신고서 내가지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 다 규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자산은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거래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앙통제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기술적 적성 때문에 아무도 내가 발행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즘 탈중앙화, 디파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핵심이 코인을 발행하고 손을 떠나가면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 증권 발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발행자를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규제의 시작은 발행인을 특정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발행인을 특정 못하고 발행이 뭔지를 모르면 시작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규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행인은 법인이 발행할 수 있고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처럼 백서도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지 규제가 시작됩니다. 규제가 시작되고요. 그러면은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발행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해야지, 위법이다라고 해야지 이게 이제 규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백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되게 좀 걱정스러운 게 많죠. 백서 발행했는데 누가 발행자인지도 안 나온 백서가 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규제가 너무 세서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샌드박스나 소규모 발행인이나 이런 쪽을 잘해가지고 시장도 살려줘야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입니다. 이걸 잘해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이자 지급 금지는 이걸 이자 지급한다는 거 이번에 루나테나 같은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공부해보면은 이전에 1700년대 남해 회사 사태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펀지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지급은 금지. 왜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건 투자 상품이 돼요.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소급 적용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은 좀 곤란하고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면 가급적이면 인식하고 또 CBDC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기술은 같지만 이거는 통화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법을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행법이 먼저 적용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이거는 보험업자, 증권업자, 투자매매업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이용자나 투자자가 힘들다.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가상화폐를 투자한 것 같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법률의 두 가지 축은 첫째는 해당 산업 발전이고요. 또 하나는 투자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해당 산업이 발전도 해야겠지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인데
이게 자본시장법이나 증권법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자 거래 금지, 여기 표 왼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정 금지, 부정거래 금지로 이 세 가지가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자본시장법을 많이 차용하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토큰을 발행하는데 이게 증권을 발행하는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발행한다면 공시를 할 게 있고 내부적인 정보로서 안 할 게 있거든요. 영업 비밀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토큰은 저기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토큰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다 밝히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밝히고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 미공개 정보는 내부 정보 이용하는 금지인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 조정도 금지하고, 왜냐하면 이 시세 조정이 뭐 상상 이상이라고 하대요. 저도 뭐 좀 들었습니다. 부정거래 금지는 이게 사실은 이 시장이 자본시장보다 더 사실은 좀 탄력성이 크고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일단 크린된 증권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위험해서 더 부정거래 소지가 있지만, 이게 처음 시장에서 처음부터 너무 세게 규제를 하면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거래 금지는 조금 참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정금융법에서 지금은 약간 간접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간접적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 규제도 이것도 기존의 협회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따로 협회를 둬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결론은 이게 디지털 자산법은 기존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이다라는 것이고요. 증권형이나 지불형은 기능에 따라서 증권법하고 지급결제법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토큰들은 디지털 자산법을 적용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김홍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워낙 좀 광범위한 양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상세하게 소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잘 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좀 준비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대로 이화여대의 김정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현입니다. 네, 간단히 제가 준비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이제 구체적인 대안까지 도출해 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유익했고, 네, 어쨌든 가장 오르면 오르는 대로 요즘같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인데, 저도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요맘때 이거 TF 만들고
같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미카가 되는지 마는지 뭐 이랬는데 미카는 어쨌든 문안이 나왔고 또 우리는 뭐 그냥 의원 입법만 제출된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늦었으니까 좀 빨리 캐치업하자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저는 뭐 주로 증권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머리에 체계가 뭐 발행, 공시, 불공정거래 이렇게 딱 좀 체계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좀 관심이 아무래도 나쁜 놈들을 좀 어떻게 예방하고 때려잡을지에 좀 관심이 더 많고 그중에서 그 문안을 특히 도출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부자 거래에 관해서 그 입법적으로 조문을 둘지 말지 의원 입법들도 갈리고 본 이제 발표문에서도 좀 뭐 유보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찬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이제 이거를 포섭을 하면서도 이 내부자 거래 금지는 두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정보가 공개된 걸 전제로 하는 이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대해서 뭐 정보 격차를 전제로 하는 규제를 두는 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과정에서 정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보 격차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그 결과 우리 문안들도 나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미국 SEC 집행 사례 보면 아직은 시세 조종이나 그냥 뭐 소위 10b5 같은데 근거해갖고 막연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잡고 있는 것 같아갖고 이거에 관한 뭐 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진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기적 부정거래는 이제 이거는 정말 뭐 정책적 판단,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사실은 뭐 이제 이 철학적인 이 시각까지도 녹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의를 존중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좀 애매한 규정까지 더 가지고까지 잡을 필요가 있냐, 아니 이렇게 나쁜 놈들이 아무리 유형화를 해놓은 거를 뛰어넘는 이제 날고 기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좀 포괄적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정말 이 철학적인 대립의 문제이고, 이것도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각국 또 다 자기 그 규제 환경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은 의견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걱정과 고민은 집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가 사실 가능한 것은 이제 시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조사해서 이제 제재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특검법 가상자산업자 규제해갖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만 어떻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일단 결제 시스템도 다르고 그 인프라를 지금 거래소에서 공통으로 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뭐 매매뿐만이 아니라 뭐 또 결제, 청산 이거 지금 다 통일된 뭐 이 굉장히 사실은 상세 증권 시장이 우리가 작동하는 것 물밑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본은 좀 자율 규제를 이렇게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실무적인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제 시간상 여기까지 그냥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처음에 최소주의적 접근을 통해서라도 이게 좀 발동을 걸어야 일단 우리도 한번 출발을 해야지 저기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김홍기 교수님 이제 문안까지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이런 규제를 좀 우리도 이제 정말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안 하겠다는 이 극렬한 좀 소극적인 태도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거를 좀 극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토론을 다 들으시고 발표자분께서는 한 번에 좀 종합 정리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 전략상 바로 이어서 두나무의 황순호 이사님께서 토론을 좀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두나무 황순호입니다. 우선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워낙 좀 방대한 양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업계 입장에서 좀 고려될 만한 사항 이런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의를 하고 사실 그 디지털 자산법을 업계에서 먼저 좀 해달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규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 좀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그 고려돼야 할 부분은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국제적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상자산의 특성상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그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충격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하고 그 미카 안을 이제 참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제도와 비슷한 게 됐고 이제 각자 규율안이 만들고 있는데 미카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참고할 만한 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내용 전체를 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베껴올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참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증권형, 투자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증권형에 해당되는 건 분명히 이제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걸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것을 이제 유형별로 할 때 이제 뭐 자산 준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NFT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플랫폼 기능을 하는 가상자산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유형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발행 규제 그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발행 규제랑 이 공시 부분이 가장 가상자산이 좀 특성을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 업으로 발행업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발행 행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발행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최근에 새 정부 공약처럼 ICO나 IEO처럼 새로 발행되는 토큰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도 외국에 있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국내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서도 해외에 있는 유수 프로젝트를 만약에 국내에서 런칭을 해야 될 때 그쪽에서 규제를 한국에 이제 그래서 거래할 니즈가 없는 경우에 국내 투자자들은 그럼 거래를 못 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공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가상자산의 특성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율 규제의 범위, 직접 당국에서 규율하는 범위 이 부분도 좀 협회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 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기는 한데 다만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그 POW 방식, 그러니까 채굴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오스 같은 그런 토큰들인데 이게 이제 거래소들이 그 작업 증명의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을 모아가지고 거기 이제 예치해서 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요새 POS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들한테 일부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특성,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킹이라든지 디파이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면 이런 서비스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뭐 드릴 말씀이 많고 저희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업계에서도 뭐 좋은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업계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새로운 얘기가 귀에 솔깃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세션은 지금 시간 내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좀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금 이 시간 또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플로우에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좀 드릴까요? 예, 순경관대 정경영 교수입니다. 김홍기 교수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두 분 토론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질문 겸 코멘트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용어 문제고 김홍기 교수님도 처음에 발표 초반에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미카는 암호라는 표현을 크립토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크립토라는 말은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익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복제 불가라든지, 이 위조 불가죠. 이런 많은 말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게 크립토인데, 그 기술인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디지털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그냥 전자적 정도로 이렇게 명기했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이 특검법의 경우에는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법규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러나 이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와 크립토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미카처럼 크립토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표자께서 이제 투자형, 그 다음에 이제 직업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된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뭐 새로운 게 나왔다고 완전히 옛것을 다 뒤엎는 그런 혼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미카에서 보면요, 유틸리티 토큰 내용 속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선불전자지급, 정건법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되는 것도 그것으로 포섭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발표자가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접근법을 따른다면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유틸리티 토큰의 상당 부분 이렇게 또 포섭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이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이제 포섭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이거 참 그 시간이 간단하게 그러면은 제가 또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나무 황희사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이래 토큰을 나눌 때, 그러면 증권형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겠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랬을 경우에 증권형과 비증권형 토큰을 지금처럼 이제 한 그 가상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할 때 하고, 아니면은 증권형은 이제 한국거래소로 가고 비증권형만 이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경우, 이럴 때 각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단점 같은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플로우에서도 아주 유익한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셔갖고 이게 좀 더 여유 있는 답변을 드리고 또 좀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유감입니다만은 조금 더 이상의 질문은 조금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가 이루어지고 또 토론이 우리 준비된 분과 함께 플로우에서도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시간은 부족하겠지만은 좀 요약 중심으로 우리 발표자분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토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뭐 실무가 되게 중요하죠. 실무하고 떨어진 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도 황 이사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발표자라서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영 교수님이 내부자 자본시장법에는 내부자 거래가 규제되고요.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도 내부자 거래를 금지시켜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큰은 처음부터 내부 정보를 다 밝히고 일단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내부자라는 것도 이게 발행인도 특정하기 어려운데 누가 내부자냐. 왜냐하면 기존의 내부자는 발행인의 임직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내부자 거래 규제가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토론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장 현실을 하고 속성을 좀 더 알아보고 미카는 지금 현재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고 일본이나 미국은 이쪽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양면이 있으니까 더 알아보고 최종적인 의견은 논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물을 좀 더 알아보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부자 거래 규제한다고 찾기도 어려운 발행자부터 찾고 누가 내부자냐 이런 걸 하다가 보면은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영 교수님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부정거래 금지는 처음에는 좀 제외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 일부 사례에 비추어서 시장 공정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거래 금지를 좀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결국은 어떤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정거래 금지를 놔두자 이런 게 아니고 초기 단계의 산업이니만큼 먼저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하고 또 디지털 금융 육성의 취지를 조금 먼저 고려를 하고 그러자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한 몇 달 전이면은 잘 통했을 텐데 얼마 전에 테라 루나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설득력이 좀 줄어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시장에 그만큼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황 이사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우리 황 이사님은 시장에 계시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상법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이게 글로벌로 연결돼 있어요. 시멘트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하고 달리 우리가 이렇게 금지하면은 이전에는 카지노 하려고 홍콩 갔지만 이제는 홍콩 갈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거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 정합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조금 더 세게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산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고민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독기관이 좀 잘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황 이사님은 디지털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NFT나 플랫폼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한 취지에서는 증권형이나 지불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 암호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거래소 외국 가고 거래소 이런 건데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거래소 규제가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증권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니까는 다 이렇게 잡혔지만 이게 우리는 거래소를 세게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고 일본 가상자산 거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자 지급 금지 같은 것도 서비스 작동,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원칙론이고 제가 이제 좀 실무를 계속 좀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가 이게 좋은 말을 하면은 이자 지급 금지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강 물 같은 건데 이게 시장에서는 처음에 시장이 형성될 때는 이런 면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영 교수님 크립토
디지털 자산 대신에 크립토 암호자산이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암호자산의 개념은 정말 암호화라고 한 거고, 우리 정 교수님이 말한 암호자산의 개념은 그거보다 넓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암호자산의 개념에서는 비트코인이 포함 안 되는 것이고, 정 교수님의 암호자산 개념에서는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암호자산 개념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유럽은 좀 넓게 썼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생각하면은 암호자산을 좋아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좀 제너러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자산을 좋아하시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투자형은 당연하시고 선불형 말씀하셨는데, 이 선불형이든 뭐든 이름이 뭐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도 또 우리 업계에 질문을 던졌으니까 제가 좀 1분 내에 답변을 바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간단한 질문이 아닌데 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지금 뭐 ATS에서 거래가 될 건지 뭐 이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토큰화하는 거랑 토큰을 증권화하는 거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현행법상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증권형은 당연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아닌 새로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금융투자업자 지금 수준이냐는 좀 논의해 봐야 될 과제인데, 증권형 토큰의 성격에 따라서 중간 단위 수준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런 논의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거래소들도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배제되지 않고 기존 증권 사업자들과 함께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상자산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나 또는 인정하는 국가나 여러 가지 또 좀 전례들이 있는데, 좀 우리 방향은 그에 대한 규제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좀 올바르게 규제와 감독을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전부 다 통일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여전히 저도 지금 암호자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이 용어에 좀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마지막 주제에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나마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정도로 좀 발표와 토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발표와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